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갖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기후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담대한 전환, 저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기후위기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기후위기 막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세상을 상상을 해내야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오늘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을 하려고 하면 어떤 세상을 또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줄무늬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저 붉은 빛깔이 점점 강렬해지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계속 내달린다면 이제 죽음에 이제 이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러한 메시지가 그 앞에 줄무늬의 그림 안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영국의 기후 활동가들이 런던 그 지하철 출근 시간에 저렇게 전철이 이제 올라가 갖고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현수막을 펼쳤어요. 자, 그런데 저 아래 저 전철, 저 출근 시간이거든요. 저기 이제 저 전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제 시간에 출근을 해갖고 자기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바로 오늘의 삶을 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저 전철을 타고 있었죠. 전철 위에서는 미래를 걱정해서 저런 현수막을 펼치고 앉아있고, 전철 안에는 또 오늘의 삶을 걱정을 하고, 나중에 경찰에서 당연히 끌려 내려왔겠죠. 저 기후활동가들이 저 출퇴근 저기 전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두들겨 패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철 위에서는 미래를 걱정을 하고, 또 전철 안에서는 또 오늘의 삶을 걱정을 하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미래와 현재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또 인간의 역사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충돌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대한민국 1962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박정희 이제 의장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울산 공업단지 착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식에 박정희 의장이 가서 그 이제 치사문을 읽었어요. 그 치사문이 오늘날 울산 항복판에 울산 공업탑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돌판에 그 치사문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이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에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도 이제 물건 만들어서 잘 살게 되었구나, 대한민국 만세, 막 민족 중흥한다, 막 가슴이 막 벅차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올라온다. 이야, 저게 내 뱃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뱃속에 들어가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거고, 온 동네 사람 다 모아갖고 가서 저 공장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960년대에는 민족이 중흥한다라고 막 가슴이 벅차 올랐고, 지금은 우리는 분노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화석연료 태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대한민국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 우리 화석연료 태우지 않았으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대단히 고마운 존재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화석연료를 마음껏 태울 수가 있냐?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화석연료를 태운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그게 기후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후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강이고요. 저쪽에는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 파리는 보니까 강 옆에 건물이 딱 붙어갖고 저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횡하니 여유주를 두고 저 뒤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대한민국이 프랑스보다 토목공학 능력이 시원찮아 갖고 강 옆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런 나라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왜 강 옆에 건물을 짓지 않나? 바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강수량 1월부터 12월까지 저 강수량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이 없이 비가 부슬부슬 일정하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강 옆에 건물 붙여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름에 대부분의 비가 한 번에 다 쏟아져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 옆에 건물을 지으려면 홍수 수위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뚝을 굉장히 높이 쌓아야만 합니다. 자, 강 옆에 건물을 짓겠다고 뚝을 갖다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건물을 빽빽하게 여기 이제 다 져놨는데 우리가 수십 년에 한 번이라도 이 뚝이라고 하는 건 어디 구멍이라도 하나 나고 어디 금이라도 나서 그 지역만 무너지는 게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수십 년에 한 번이라도 이 지역이 몽땅 다 침수를 당해버린다. 이거 피해액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비워두고 저 뒤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프랑스 파리의 강수량, 유럽은 다 저렇게 비가 부슬부슬 일정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어떤 도시를 가든지 도심부에서는 바로 이제 강이나 하천 옆에 바로 건물이 붙어서 올라간 모습은 바로 저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저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갖고 밀농사를 짓죠. 이 밀농사라고 하는 거는 혼자 나가서 씨를 뿌리고 혼자 나가서 추수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울의 강수량, 아시아는 저렇게 여름철에 대부분의 비가 우기 때 한 번에 다 쏟아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저 물을 가둬갖고 쌀농사를 이제 짓습니다. 쌀농사가 밀농사에 비해서 노동의 강도는 좀 센 편이긴 해도요. 이 단위 면적당 이 생산량이 밀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제 2배 이상 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양가도 밀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도 이 쌀을 갖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영양가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쌀 농사라고 하는 거는 혼자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아니죠. 저 멀리 하천으로부터 내 논에만 물을 대겠다라고 그렇게 물기를 내 그렇게 무식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저 멀리 하천으로부터 우리 동네까지 물기를 내고 물기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윗놈부터 아랫놈까지 물을 갖다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바로 공동체의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후라고 하는 걸 별로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기후에 딱 지금 맞춰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 기후를 갖다 지금 흔들어댄다, 변화를 일으킨다, 바로 우리의 생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 과거로 한번 가서 우리 현생 인류,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을 한 거로 한 20만 년, 3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을 시작한 신석기는 고작 10,0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그냥 싸그리 다 바꿔놓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 긴 시간을 저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서 0는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만 년 전이에요. 지난 10만 년 동안에 이제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을 보니까 기온이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빙하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빙하기라고 해갖고 육지를 다 이렇게 지구가 다 얼음으로 둘러싸였던 건 아니에요. 저때 가장 추웠을 때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를 빙하가 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빙하가 저기 시베리아 북쪽까지 확장이 돼요. 우리 저 2만 년 전 저기 빙하기 때 우리 한반도 여기는요 빙하 구경도 못했어요.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생태계 다 있고 식물 자라고 동물들 뛰어놀고 다 그랬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빙하 지나간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농사를 사람들이 짓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만 년 전에 기온이 많이 낮잖아요. 낮으니까 이렇게 기온이 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이제 증발을 해갖고 그게 구름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는데 기온이 낮으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안 하죠. 그 구름이 조금밖에 안 만들어져요. 당연히 비가 적게 내려서 오늘날보다 지금 2만 년 전 저 빙하기 때에는 굉장히 건조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빙하기 때 보니까 막 기온이 막 오르락내리락 난리가 나잖아요. 저렇게 기후의 이 변동성이 크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때 빙하기 때는 오늘날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 하면 뭐죠? 폭염은 도시에서는 굉장히 심하게는 하는데 화끈하게 그냥 하루 아침에 가장 화끈하게 극단적인 날씨 하면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제일 대표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입히는 게 태풍이 제일 세게 들어왔었을 때 그렇게 입혀요. 자, 그런데 태풍이 하나 정도 우리 이제 평야지대를 막 이렇게 쓸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막 벼 세우게 하고 해서 한 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때 빙하기 때처럼 지금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태풍이 매년 우리나라에 10개가 쓸고 지나간다라고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허리가 그렇게 농사를 져놨는데 나달이 서너 개밖에 안 달린다? 우리는 인간은 결코 그러한 조건에서는 이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업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기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수렵, 동물도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먹고 채집,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구석기지들의 생존 방식해서 수렵과 채집 거기다 우리 체크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는 보니까 기온이 이제 쫙 올라갑니다. 저게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온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저기서 중요한 건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와, 기온이 한 10,000년 전부터는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안정화가 되죠. 다시 말해서 기후가 안정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여기서 가을이 되면 여기서 한 100알 정도가 달리는데 내가 태풍을 한 대 얻어 맞는다 해도 그래도 한 50알, 60알은 내가 얻을 수 있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인간은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기후가 딱 안정이 되니까 바로 10,000년 전에 농업이 출현을 하면서 바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80억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8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 농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구석기 시절에 수렵 채집으로 이 80억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오직 농업만이 오늘날 바로 이 80억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지난 이게 정확하게는 한 12,00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기후가 안정적이었어요. 지구의 역사 46억 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기후가 안정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저거는 유일했고 특별했던 기후 조건이에요. 왜 그러면 저렇게 10,000년 동안 기후가 안정적이었냐? 기후과학자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아무튼 모르지만 너무나도 저 특별했던 저 기후 조건에서 농업이 가능했고 거기에 의존해서 오늘날 이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을 우리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을까?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작았고 이 지구는 무지무지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우리끼리 뭐 갈등하고 뭐 전쟁하고 뭐 한다 해도 어찌됐든 이 커다란 지구가 우리 인간의 세상을 늘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게 어떻게 돼 버렸냐면 이 지구보다도 인간이 만든 세상이 더 커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됐는데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건 이거 유한하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은 인간의 세상을 무한히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 버리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이미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산, 소비, 폐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의 면적이 이제 지구 하나 갖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그런 생산, 소비, 폐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의 면적은 약 1.8개의 지구가 있어야지만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투자가라고 하면 투자를 해갖고 이윤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윤을 갖고 먹고 사는 중이 아니라요, 원금을 지금 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금을 까기 시작한 상태로 그냥 내달려 간다? 그러면 결국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우리가 지구를 사용을 하다가는 결국 우리는 이 파멸적인 이러한 우리의 생존의 조건으로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구의 이 물질적 이 유한성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어떤 거를 넘으면, 지구의 물질적 어떤 요소를 넘으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지구 위험 경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크게는 한 8개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찾아놨는데, 여기서 요 녹색의 범위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회복력, 탄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회복력,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이제 제자리로 항상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사람도 병원에 제일 먼저 가면 체온 재고, 혈당 보고, 혈압 재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딱 한 다음에 그게 어떤 값을 넘으면 약을 먹어서 그 안쪽으로 내려오도록 만들잖아요. 바로 녹색의 범위가 그 안쪽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거, 저 안에서만이 바로 회복력, 탄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시합 한번 확 하고 나면 이 체온이 확 올라가죠. 그렇지만 이제 차분하게 호흡 가다듬고 그늘 밑에서 쉬면 체온이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팍 올라갔다 해도 이제 깔아앉히면 쭉 내려오고, 승질 한번 빡 내면 혈압이 팍 하고 올라가죠. 그랬다가도 마음을 쭉 깔아앉히면 또 혈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범주를 이렇게 퍽 벗어난다 해도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프링을 확 당기면 띵 하고 이제 다시는 제자리로 안 돌아와 버리는 이 상태가 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이게 넘어섰다 해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력, 탄력성이 생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구에도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이 녹색의 범위 안에 이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튼 체온, 혈당, 혈압이 요 어떤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미 지금 이 빨간색 영역들은 이러한 위험성으로다가 지금 넘어서기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넘어섰고, 이게 점점 더 크게 지금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냐? 그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 많이 짓고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위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녹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거는 농업 때문에 지금 일어난 지구 위기입니다. 우리가 농업이 거기서 식물이 자란다라고 해갖고 생태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80억을 매겨 살리느라고 이 토지의 사용, 물 사용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구에게 엄청난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을, 전 인류적으로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을 지금 쓰레기로 지금 내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후의 위기, 지구의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먹거리에 뭐 혁명이 필요하다, 뭐 채식하자, 뭐 하자, 뭐 이런 소리들이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이 생물 다양성하고 기후 변화가 가장 그 큰 위험성이다라고 보고 있고,
있고, 그래서 유엔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갖다가 항상 핵심적으로 그렇게 다룹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기후 변화는 다른 모든 요소에 다 영향을 다 미쳐요. 그래서 이 모든 위험 중에 다 가장 핵심적인 이런 위험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검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1750년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태웠고,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서 저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와 함께 기온도 빠르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도로 올려놨나 봤더니 와, 지금 1도로 지금 상승을 시켜 놓은 거예요. 1도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함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루에도 10도 이상이 이렇게 변하고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지금 기온이 변하잖아요. 저거는 그러한 뭐 하루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요. 1년 동안에 전 지구의 평균의 온도가 지금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까 앞에서 보니까 빙하기, 뭐 간빙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도 기온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를 기후과학자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가 1000년의 1도 상승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100년 만에 지금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을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우린 자연보다도 지금 10배나 빠르게 지금 지구를 갖다가 가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후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확 일어나니까 이게 기후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기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극단적인 날씨, 우리 극단적인 날씨면 뭐 폭염, 가뭄, 뭐 태풍,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198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다가 약 한 200개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900개를 지금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고작 지구 평균 기온을 1도밖에 상승시키지 않았는데 극단적인 날씨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에 지금 4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극단적인 날씨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으면 우리는 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폭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손에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식량이 부족해져 버렸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 세상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아수라장 돼버리고요.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이렇게 지금 증폭을 한다, 결국 우리의 이러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위험으로다가 점점 지금 죄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이제 변화였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는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하게 될 때 유엔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의 각 나라의 기후과학자들이 다 모여갖고 한 5년 내지 7년 동안 이미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를 갖고 논문으로 다 발표된 거, 자기가 가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중요한 논문에 발표됐던 것들을 갖고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6차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 10,000페이지 이상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논문 하나하나를 그렇게 수십만 편의 논문을 이제 모아갖고 10,000페이지 이상의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이제 외교관한테 던져주고, 야, 니들 기후변화 협상 잘해봐라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읽어요? 그 과학자들이 논문 그냥 요약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것도 이런 거 던져주고서는 이게 협상을 못 하겠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거를 한 30 내지 한 50페이지 정도로 아주 읽기 편하게 그렇게 요약을 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 IPC 보고서의 마지막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인데, 이게 작년에 IP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1900년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한 해 한 해 평균 기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하늘색은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붉은색이 점점 진해질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자료는 2020년도까지 관측 자료를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정확하게는 2020년도까지 1.1도를 지금 우리가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이후 2100년까지를 보니까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옵니다. 저게 왜 여러 개로 나오나? 아까 앞에서 제가 우리는 이미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보다 우리는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미래에 도무지 어떤 세상을 만들런지 이걸 지금 몰라요. 이게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2100년까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뭐 저런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수많은 미래의 상들을 그려봅니다. 사회의 미래를. 바로 그거를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각각의 그런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갖고서 이제 기온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 SSP1 시나리오, 그래서 2100년까지 1.5도나 2도를 막아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게 1.5도, 2도를 막는 게 저게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여기 1.1도를 지금 상승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지속 가능한 가능성의 폭이 그만큼 많이 줄어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기후 지역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이제 밟고 있다가 10km를 가속해서 60km로 달리고 70km로 달리고, 그러면 뭐 50km로 달릴 때나 60km, 70km로 달릴 때는 그 위험이 막 커졌다 이런 거를 잘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1.1도를 이거는 우리가 0.5도를 상승시켰다가 0.6도가 되고 0.7도가 되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위험이 막 증가를 한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금방 알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1.1도로 상승시켰다.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110km를 지금 밟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110km면은 사고가 나면 큰 사고는 나지만, 고속도로에서 110km면 정상 속도의 가장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그 속도로 지금 우리는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의 이제 범위 안에는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10km를 더 가속해서 120이 되고 130, 140, 150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운전대 흔들리고 차 흔들리는 게 50km에서 60, 70 이렇게 가속하는 거 전혀 다른 세계가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0.1도, 0.1도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거의 필사적으로 지금 막아야만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것도 이제 막지를 않아 갖고 1.5도까지 상승을 시켜버렸다. 이거 시속 150km 밟은 겁니다. 1.5도 막았다라고 해갖고 아주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저 150km에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그냥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보다는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도를 막아냈다, 시속 20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이제 이도도 막지도 않아 갖고 한 3도까지 그냥 올려버렸다, 시속 한 300km를 지금 밟았다라고 하는 건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면 결국 죽음을 의미를 하죠.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가 버렸다, 이거는 거의 이제 문명이 무너지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망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또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은 살아생전 동안 10년마다 0.12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했었어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0년마다 0.19도씩의 기온 상승을 경험합니다. 자, 이 말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기후위기가 점점 더 세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미세먼지는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파괴가 돼서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서 버텨내는 미세먼지가 한 일주일 정도를 견뎌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면 일주일 후가 되면은 미세먼지는 그냥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가 배출을 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마시고 그냥 우리 세대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온실가스는 이게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얘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출을 해버리고 나면 얘는 미세먼지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하면 할수록 차곡차곡 얘는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는 화석연료 태워서 편익을 굉장히 누렸잖아요. 그 결과로 나온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미세먼지처럼 일주일 만에 없어지면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얘는 차곡차곡 쌓이게 돼갖고 결국 미래 세대한테 그냥 넘겨줘 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가 누렸던 편익은 하나도 없이 그 위험만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전격 개조제를 위한 보고서 첫 번째로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 이거 우리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건 세대 간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험이 그러면 뭐 기후 위기만 있었냐?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뭐 온갖 자연 재난, 감염병, 뭐 전쟁해서 사람들 죽어 나갈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들 막 죽어 나가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물론 그걸 당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비극이에요. 그렇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위험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다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 불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석연료 태워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조금씩 기후변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일어난다 난리를 치니까 기후변화지, 안 그랬으면 옛날하고 좀 날씨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뭐 사는데 그렇게 뭐 치명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때까지는 이제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자, 이 산 정상을 이제 딱 넘으면 이제는 알아서 이제 굴러가 버리는, 바로 이제부터는 급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상태, 다시 말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 우리가 이거를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팁, 뭔가 이렇게 톡톡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컵에다가 물을 갖다 가득 채워놓고 물을 갖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이면 꼭 컵높이보다 물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한 방울을 톡 떨었을 때는 물이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물방울인데 하나 톡 떨어지는 순간 내가 올렸던 게 한꺼번에 확 하고 다 무너지죠.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요소가 똑똑 떨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 높이를 높였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다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기후 시스템, 기후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티핑 포인트, 우리가 회복 불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다가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호로다가는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호로 잡히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빙하가 녹는 겁니다. 여기 북극 해빙이라고 하는 거, 저기 북극 쪽에 가게 되면 거긴 바다로 돼 있죠. 북극에 바다로 돼 있고, 지금은 춥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얼음이 얼려져 있어요. 그 바다 위에 있는 얼음이다 해서 해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햇빛이 들어와요. 이 빙하가 있으면 반사가 돼서 그냥 햇빛이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지구가 이제 가열이 일어나니까 해빙이 녹아버리겠죠. 녹으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이제 햇빛이, 빙하가 없으니까 지구에 흡수가 될 거고, 그러면 기온을 높일 거고, 기온을 높였으니까 해빙을 더욱더 녹이고, 그러면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니까 더욱더 많은 햇빛을 받고, 이거는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상관없죠. 지구 스스로 기온을 갖다가 이렇게 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린란드하고 요 남극에 이제 빙하들이 있는데, 이 그린란드의 빙하가 싹 다 녹으면 물이 약 7m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남극빙하가 싹 다 녹으면 물이 약 60m 정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서울의 해발고도 38m입니다. 이 세상에 빙하가 없으면 서울은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얼음의 양이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면 금세기 말에, 이번 세기 말에 물이 한 1m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는 거냐? 1m도 물론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는 할 텐데 1m 정도, 그것도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한 1m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빙하, 이 표면부터 해서 이제 차분히 녹는 경우, 그거를 계산을 해갖고 한 1m 상승할 거다라고 IPCC 보고서는 그렇게 전망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빙하가 녹는 거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빙하가 그렇게만은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깨트리지 않고 가만히 녹여 먹으면 오래오래 그 모습이 가잖아요. 그렇게 녹는 거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탕을 그렇게만은 안 먹잖아요. 이빨로 팍 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 표면적이 순간적으로 확 하고 늘어나면서 그냥 순간에 확 다 녹아 버리잖아요. 바로 지금 이 남극, 북극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빙하가 불안정해지면서 이게 금들이 지금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위성으로 계속 조금 관측을 하는데, 연안에 있는 이 빙하들이, 금들이 여기 쩍쩍쩍쩍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져갖고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아직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큼이 깨질런지 이런 거는 아직 과학에서 이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다 빼놓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전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가 깨져서, 그게 물론 뭐 남극이 싹 다 깨진다거나 뭐 그린란드가 싹 다 깨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라도 깨져서 물이 한 3-4m만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연안에 대부분의 문명이 다 구축이 돼 있는데 결국 우리 연안에 있는 문명을 갖다 다 잃어버린다. 그럼 그냥 이 세상은 또 아수라장이 돼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적인 이제 변화인데요. 여기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저희 카나다, 시베리아 이 북쪽을 가게 되면 식물이 수만 년 동안 꽝꽝 얼어 있습니다. 이게 꽝꽝 얼려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또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토지대가 녹으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옵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일 거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녹였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이것도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을 갖다가 이렇게 증폭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한대 숲이라고 하는 거, 요즘 우리가 이런 뉴스 시간에 카나다, 시베리아에 산불이 붙었는데 몇 개월째 막 꺼지지 않는다, 이런 거 종종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토양에서 이 수분이 빨리 증발을 다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저기 아한대숲, 저기 시베리아, 저기 카나다 가면 막 침엽수림이 빽빽하게 돼 있잖아요. 그쪽 그 토양, 이 땅바닥이 낙엽 같은 게 지금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 갖고. 그래서 산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잘 꺼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마존 이 우림이 이제 이게 또 큰일이 났는데, 이 아마존 이 우림은 이 자체가 거대한 가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는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면, 이게 아마존 우림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막 축축하잖아요. 그 숲 아래쪽이 그냥 물기가 항상 이렇게 축축하고, 그래서 나무가 그 물을 쫙 빨아들여 갖고, 그 다음에 잎사귀에서 그 수증기를 이제 배출을 하고,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고, 다시 또 나무가 그거를 또 빨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숲이 아마존 우림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제 밭을 만들기 위해 갖고 거기다 산불을 저질러서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밭 보면은 다 그 메말라 있잖아요. 거기 다 물 뿌려 갖고 그렇게 농사 짓잖아요. 그렇게 이 아마존 우림을 다 그렇게 밭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지역에 비가 점점 안 내리는 건조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 아마존 우림이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기 이제 생태계를 잃어버리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숲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토양 자체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보다 토양이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숲이 잘 발달된 데 보면 그 흙이 시커멓잖아요. 그게 탄소가 거기에 가득 채워져 갖고 낙엽 같은 게 썩어 갖고 탄소가 거기 가득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숲을 없애버리면 이 토양이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토양에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그냥 이렇게 배출이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아한대 숲이라든가 아마존 숲 이 자체에서도 스스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건들의 지금 신호들이 여기저기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호초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인류가 경험을 하게 될 첫 번째 그 티핑 포인트가 아마 이제 산호초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약 70%가 멸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약 99% 거의 전멸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산호초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놀러 가고 알록달록한 그 물속에 그 아름다운 세계를 못 보는 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이 산호초는 전 세계 어류의 약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이 산호초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산호초가 다 멸종된 세상이다, 그만큼 바다로부터 식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호로 잡히고 있는 게 이 대서양의 바다의 이제 이 흐름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멕시코만 여기에 저기는 햇빛이 세니까 물이 뜨끈뜨끈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니까 염분이 엄청 아무튼 높습니다. 이 물이 우리가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데, 걸프 스트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물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의 위도가 51도입니다. 런던이 51도고 우리 서울이 한 38도라고 하면, 우리 런던이 훨씬 저 북쪽에 가 있죠. 그런데 겨울철에 런던이 우리 서울보다 엄청 따뜻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 멕시코만에 있는 이 따뜻한 물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유럽의 겨울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 해양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린란드라든가 이 북극의 이 해빙이 막 녹아갖고 저 빙하는 민물로 돼 있잖아요. 민물이 그냥 막 대서양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양의 순환에 막 변화가 일어나갖고 여기저기 기후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즘 우리 뉴스 시간에 보면 뭐 유럽에서 막 홍수 났다, 유럽에서 무슨 막 가뭄 들었다, 뭐 이런 것들 바로 저게 대서양의 순환이 이미 어떤 지금 신호들이 지금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신호가 이제 잡히는 수준인데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세기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다라고 과학자들은 선언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거기다 또 이런 문장을 하나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 아니 증거는 뭐 확실한 증거는 아직 못 찾았는데 가능성은 있다. 뭐 과학자들이 이따위로 말을 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네이처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1도, 2도, 3도 이게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저렇게 1도, 2도, 3도, 4도 저렇게 올라감에 따라 갖고 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노란색은 그런 가능성을 감지하는 수준이고 빨간색은 그 가능성이 높아졌고 매우 진한 색은 바로 이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2001년도는 IPCC 3차 보고서, 그 다음에 2007년도는 4차 보고서, 2013년도는 5차 보고서, 2018년은 인천 송도에서 저게 IPCC 이제 그 정기 보고서 1차, 2차, 3차, 4차 이게 이제 5년 내지 7년마다, 아니 7년 내 뭐 7년 5년 내에 한 7, 8년마다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특별 보고서가 나와요. 그거를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그 당시에 지구온난화 1.5도가 진짜 위험하냐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가 이제 나왔어요. 바로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요 2018년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1년도만 해도 5도 이상 정도나 돼야지 한 6도 이상 돼야지 좀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에 과학적 증거가 계속 이제 뭐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이게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온도가 뚝뚝뚝뚝뚝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1.5도 이상이면 티핑 포인트의 위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2.5도 이상이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넋놓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지금 과학적 증거가 모아지면서 계속 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이제 막아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위기의 한번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을 했었을 때 지금 우리의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 문명을 성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너무나 많이 배출을 해갖고 기후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위험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이 사회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뱅뱅뱅뱅 열심히 살면 마지막엔 그냥 문명 끝장으로다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살았던 거에 이제 고리를 갖다 끊어내버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의 원인이 되었던 거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죠. 감축, 저감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기후 변화로 뭐 물 문제, 식량 문제, 뭐 감염병, 뭐 도시 문제에서 온갖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막 여기저기 일어났어요. 일어나 버린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빨리 가서 적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험의 원인은 저감을 해야 되고 위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우리는 위험 이 자체를 갖다 줄여놔야 돼요. 이거를 저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위험이 전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비단길 그 콩 것만
답답하고 밟는 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고통에 더 빠지는 거. 중요한 거 우리의 사회도 위험에 빠지고 내 삶이 고통에 빠진다 해도 내가 회복력, 탄력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갖다가 이거는 완전히 0으로는 못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위험을 일단 줄여놔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 이거를 바로 적응, 사회적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막 번졌는데 만약에 병상수, 환자보다 병상수가 적다, 그럼 막 그냥 뭐 서로 뭐 병원에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코로나19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감염병이 돈다 해도 그 환자 수보다 우리가 병상 수가 훨씬 많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위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그 어떤 사회적 그 역량을 키우는 거를 우리가 바로 이제 적응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래서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을 맺었죠, 유엔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저감,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간 보니까 전 세계 금융 흐름이 이 목표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 기후 변화 대응 목표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는 것도 파리 기후 협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이 금융권에서 투자를 갖다 당장 중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산업 쪽에 투자를 갖다 확대를 시키라는 것도 바로 유엔에서 이 파리기후 협정을 통해서 다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니죠. 이건 전 세계가 바로 유엔에서 모든 나라가 합의를 해갖고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압박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파리기후 또 협정에 따라서 세계 이 주류 시장에서도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하나둘씩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홍정호 교수님한테 아마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세계 주류 시장의 그 흐름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쫓아갔었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계 주류 시장에 이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제도들이 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제도들이 차곡차곡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 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후위기 걱정하기 이전에 바로 시장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라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나라인데, 바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의 정치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 위기보다 바로 경제 위기에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문제인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5도로 이제 막아야만 이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막아야만 하느냐? 1980년에서 이제 2100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인데, 지금 1980년이 계속 지금 배출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우리가 2000년도부터 1.5도를 막으려고 했으면 배출량을 어떻게 이제 줄였으면 되냐면, 이렇게 녹색선을 따라가고 줄였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이렇게 지금 늘려놨어요. 쭉 여기까지 늘려놨고, 우리가 2015년 파리기후 이제 협정 맺은 이후부터 더 이상 이제 쫙 늘어나는 건 없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점에서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데 조만간에 꺾일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아직도 줄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자, 2000년도에는 이제 저렇게 녹색처럼 줄이면 됐는데, 지금은 1.5도 막으려면 이 빨간색 라인처럼 저렇게 줄여야 된다. 그래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줄이면 됐는데 지금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이제 줄여야지만이 우리는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1.5도 막는 거는 영영 이제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 어린 세대 이전에 우리 젊은 세대도 이거 기후위기 못 막습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이거 막아야 하는 것이지 이건 10년 이내 이건 결판이 나야 되는 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20년 전이면 이 녹색 선인데 우리는 지금 요만큼 증가를 해갖고 빨간색 우리는 요만큼을 원래 기성세대가 줄여놨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만큼을 줄여놨어야 되는데 안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1.5도를 막으려면 결국 미래 세대가 이만큼을 더 줄여버려야 된다. 결국 우리가 안 하면 그게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 세대한테 다 책임을 갖다 떠넘겨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요 1.5도를 막는 이 배출량은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 있었던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67%의 확률, 67% 이상의 확률로 1.5도를 막는 경우 저기 지금 초록색, 이제 빨간색 라인처럼 저렇게 줄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 이후에도 이거를 본격적으로 아직 이렇게 줄이지는 않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7%가 저게 3분의 2 이상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분의 2 이상의 확률로다가 1.5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2023년도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2023년도 작년에 나온 6차 보고서에서는 지금 1.5도는 보니까 67% 3분의 2 이상의 확률이 아니라 지금 50% 이상의 확률로 줄어버렸잖아요. 이제 절반의 확률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저것도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줄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저것도 우리는 이제 달성을 못하는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1.5도를 이제 막으려고 하면 현재 배출량을 갖다가 2100년까지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이 하늘색 라인을 따라서 이제 줄여야지만 저것도 50% 이상의 확률로 할 경우에 이제 저렇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과잉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줄여야 되는 거고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뭐 철강 공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당장 우리가 포철 문 닫아라 거기서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 개발해서 이게 이제 다른 거로다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게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그러면 2050년이면 2050년에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 1.5도를 막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엔에서 그러면 2050년까지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 그냥 그러고 냅두고 있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중간 목표를 하나 또 걸어놨습니다. 중간 목표라고 하는 게 바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로다가는 현재 배출량의 43%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로다가는 48%를 지금 줄이라. 2030년이면 지금 한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걸 거의 절반을 줄여라. 야, 얘네들 되지도 않는 거를 갖고서 지금 이렇게 목표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닐까? 유엔이 그렇게 또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현재 이제 기술력으로 2030년까지 과연 인류는 얼만큼 줄일 수가 있는가 이런 거 계산을 지금 다 해놨어요. 지금 요거는 2030년까지 각 이제 부분별로다가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지금 다 계산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기 칼라로 표시된 거는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투자한 것보다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 미만의 기술만을 갖고서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이렇게 더하고 나서 봤더니 현재 배출되고 있는 양을 갖다가 지금 절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IPCC 6차 보고서에 있는 그냥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점점 더 비용이 효율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IPCC 보고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IPCC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가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저런 표현만 했어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희한한 문장이 하나 꼽혀 있습니다. 단지 장애물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하나 뜬금없이 하나 그렇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 오늘날 현 시스템을 갖고서 이익이 많이 남는 이러한 체계들은 저러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바로 이제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는 거를 실패할 가능성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코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서 우리 인류가 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엔의 IPCC의 바로 분석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억수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어떤 임계선, 그러니까 시장에서 냅둬도 그냥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그거를 작년에 나온 이 네이처 논문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 발전소를 만드는 경우, 기존에 돌리고 있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각 나라에서 어떤 발전소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여기서 2023년도에 여기 파란색은 풍력으로 했었을 경우에 전력이 가장 싼 나라고 이 분홍 색깔은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동색으로 칠해놓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싼 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어깨동무를 하며 저렇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아무튼 굉장히 뭔가 전 세계 뭔가 이게 시장의 흐름과는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2027년 이후가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분홍 색깔, 다시 말해서 태양광이 가장 싸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시장적 차원에서는 이미 이게 가장 싼 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매년 새로 설치되는 전력의 양인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IEA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건데 여기 5.5기가와트 요거는 이제 원전이 작년에 5.5기가와트가 새로 설치가 됐어요. 우리가 1기가와트가 원전 보면 그 동그란 거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1기가와트가 거기서 전력이 생산됩니다. 그런 게 이제 한 5개 정도가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풍력이 보니까 117기가와트, 그다음에 태양광이 420기가와트예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원전에 비해서 이 재생에너지가 거의 100배나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지금 이거 보세요. 2022년도하고 1년 만에 이만큼씩 지금 늘어납니다. 지금 2, 3주 전에 무슨 외신에서 나온 건데 유럽에서는 그 담을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그 비용보다 태양광판으로다가 그냥 담을 그냥 만드는 게 더 싸버린 이 정도까지 지금 가격이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지금 기후위기 막기 위해 갖고 인류애가 넘쳐나 갖고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싸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후진적인, 지금 10%도 안 넘는, 거의 우리 수준의 나라는 좀 아프리카나 가야지 좀 우리의 동료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수준의 지금 나라가 되었다. 뭔가 지금 세계 흐름에서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그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파란색이 풍력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태양광이에요. 1년 동안 14기가와트를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 이후에는 매년 32기가와트씩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전력에서 절반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 80%, 2035년이 되면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뽑아내는데 보통 10년 미만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시설비 뽑아내는데 10년 이상이 걸려요.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냐?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2050년경이 되었을 때 독일의 아이들은 값싸고 쾌적한 이 에너지를 갖고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탄 태우면 저건 미세먼지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성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의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준비를 안 해주고 있는가를 바로 이러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요게 지난달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냥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 이상 상승되었을 때 그 경제적인 그런 이득 내지 피해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빨간색은 2도 이상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나라들을 나타내고 진하면 진할수록 경제적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이익을 봐요. 저 추운 나라들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길어지게 되고 농사가 안 됐던 건데 농사도 잘 돼갖고 오히려 저런 쪽들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훨씬 더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붉은 빛깔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소득의 19%가 감소를 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우리나라만 따로 빼보면 약 14%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도 여기저기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갖고 14%의 피해 감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소득 만약에 우리가 저 피해를 보는 비용에 6분의 1만 투자를 한다 해도 지금 투자를 한다 해도 우리는 저 2도를 갖다가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피해를 보면서 줄어드는 것보다 지금 6분의 1 정도의 비용만 갖고서 대비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오늘날의 이제 이 위기를 보게 되면 뭐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 다음에 감염병,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이러한 불평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두게 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막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보다 더 나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 그런 이제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 안에서 무슨 뭐 성장이냐 분배냐 그다음에 뭐 자유냐 평등이냐 이런 어떤
가치들을 갖고 여러 그런 이제 정파들이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경쟁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지 않는 바로 이제 이 지구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를 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이라는 거 고민 안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이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은 1년 동안 4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 절반인 사람 40억 명, 그 한 사람은 0.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요. 이게 지금 75배가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능력 차이가 있어서 뭐 75배 그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걸 인정을 해준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비참한 세상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수준 이 10%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이 절반인 사람은 약 한 10%만을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평등하죠. 이 가장 잘 사는 사람 소득 수준 요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많이 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연합 평균 그 한 사람 수준으로 각 사람이 그렇게만 줄여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80억 명 모두가 오늘날 지구의 위기,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의 욕망에 의해서 오늘날 이 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는 이 80억 명을 갖다가 다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식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80억 명 중에 8억 명을 굶주림에 지금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은 또 쓰레기로 지금 내다버리는 세상이에요. 우리 한번 쓰레기장을 한번 가보세요. 몇십 년 전이면 다 집안에 써야 될 물건들 우리 지금 다 내다버리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는 이 80억 명을 다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고 모두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세상 여기저기에는 온통 결핍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핍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정치가들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 지구를 갖다 지금 파괴를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에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주변에 어딘가에 결핍이 있으면 그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위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결핍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거를 봐야만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그렇게 뭐 선진국들 다 열심히 뭐 한다 해도 다 소용없어. 지금 뭐 중국, 인도, 뭐 아프리카 쟤네들도 경제 성장하려고 그러고 뭐 석탄 발전소 만들고 이러면은 다 작살 나는 거야. 인구도 많은 데서. 자, 이 네이처 논문에서 그거 연구 다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명이에요. 1.9달러. 1.9달러가 저거는 1.9달러 미만이 되면 하루를 그 배고픔에 좀 시달려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루 1.9달러로 다 맞춰, 그 10억 명한테 1.9달러 그 소득을 다 맞춰줘 버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탄소의 양은 1% 미만만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절반은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어요. 저건 빈곤선인데 아까 1.9달러는 그거는 기근이고 그러니까 배고픔이고, 저거는 그러니까 빈곤, 그러니까 5.5달러면은 5.5달러만 돼도 하루 세 끼를 그래도 적절히 먹고 자기 애들 그래도 초등 교육이라도 시키고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절반이 40억 명을 다 하루 5.5달러 다 거기에 다 맞춰줬어요. 그랬을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8%가 증가를 한다. 우리 전구 5개 중에 하나만 뽑아버려도 저거는 그냥 달성할 수 있는, 전 우리가 소비만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달성.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 성장해 갖고 지구가 박살날 일은 결코 없을 거다. 그게 바로 전 네이처 논문에서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해 갖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 바로 이제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온실가스 오늘날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저감을 해야 돼요. 기후변화의 결과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적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속가능한 개발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약을 맺었고 바로 SDGs 지속가능한 개발도 저때 국제적인 그런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이 협약에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세대는 거의 다음 세대가 지속 못할 정도로 거의 지금 지구를 박살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갔다가는 지금 우리는 원금을 까먹는 이 중이니까 결국 그러면은 박살날 지구를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게 되겠죠. 바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17가지의 이제 가치를 갖다가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이거를 이 17가지의 이 가치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슬로건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회복력 개발에서 이 17가지의 가치 중에서 1번 빈곤을 줄인다, 10번 불평등을 줄인다가 핵심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의 그 여성 경제학자 이제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원 이거는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설명했던 그 지구의 물질적 그 유한성, 지구 위험 경계 그 9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질적 유한성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고 요 안쪽에 있는 이 원,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우리가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적 기반을 의미를 합니다.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권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은 넘지 않고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 이 도넛 안에서만이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정부 단위까지는 이러한 거로 다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서유럽의 몇몇 도시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도넛 모델에 의해서 지금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아마 선거 몇 번 더 하고 나면 모든 자연을 갖다 다 까버리고 시멘트를 다 부어버리고 아마 끝장날 것 같아요. 이번 선거도 보니까 뭐 아무튼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다음에 군사 보호지역 해제한다, 다 보면 시멘트 갖다 붓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치의 상상력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세계는 이렇게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어떻게 하면 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이런 공정성을 갖다 확보를 할까 이런 거를 갖고 도시를 재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 수요 저감이라고 하는 이런 챕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맨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람들은 에너지와 자원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요구한다. 우리는 항상 에너지 자원을 써야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만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밥을 나눠 먹고 뭐 하는 그러한 데서 우리는 행복이지 결코 에너지와 자원 그 자체에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 회복력 개발을 열심히 이제 하는 미 2100년까지 이 녹색의 라인으로 가는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러한 미래가 있고요. 전혀 기후 회복력과는 관련 없는 그런 정책만을 우리가 고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 붉은 라인 이제 파멸로 가는 이러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30년이에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인류가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이런 정책만을 갖고 2030년까지 도달을 해버렸다. 이 자리에 가서는 보시는 바처럼 이 녹색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차단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인류의 선택이 그 후 수백 년 수천 년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이면 이거는 우리의 어린 세대, 젊은 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성세대가 지금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 가능성의 창문이 너무나도 지금 빨리 닫히고 있다. 지금 기성세대에 지금 당장의 대응을 갖다 요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한 10년 안에 이렇게 세상을 이제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또 이제 걱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굉장히 또 빠르게 이거를 전환을 했던 것도 또한 인간의 역사 안에 또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에요. 미국이 2차 대전 때 참전선, 막 유럽에서는 이미 다 전쟁이 다 일어나 있는데 이제 뒤늦게 참전선언을 했죠. 참전선언을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뭐 포드 자동차에서 막 승용차를 만들고 막 영업 활동까지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참전선언을 하고 딱 나니까 이제 승용차가 나올 수가 없죠. 전쟁용 차량이 이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전시 산업 전환을 합니다. 이게 중화학공업만 전시 산업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막 경고, 뭐 식품, 의료, 뭐 모든 산업을 다 전시 산업으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개인한테, 도시에서 하는 개인한테도 텃밭 만들으라고 다 했고요. 그래서 자기 그 아마 도시 텃밭 이런 거가 바로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 전쟁 그 태세 갖출 때 했던 그러한 어떤 제도들이 바로 그때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아무튼 뭐 청소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 뭐 화생방 필터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 버리고, 여자 란제리를 만들었던 회사 뭐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저기 뭐야, 위장막 회사로 바뀝니다. 아무튼 그죠. 이게 이제 전시산업 전환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산업이 다 전환을 하는데, 미국이 그러면 그게 뭐 한 10여 년 걸렸냐? 아닙니다. 1, 2년 만에 미국이 전시산업으로 다 바꿔내요. 그 다음에 1940년 전에 여성이 중화학공업의 노동자로 일한다. 여자가 쇠를 깎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1940년 전에. 근데 이제 전쟁이 빵 터지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다 전선을 나갔고, 그 자리를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바로 이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포탄을 만드는, 바로 여자도 쇠를 깎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인식을 하고 그 공동체가 이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연대감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1년 만에 그냥 산업도 다 바꿔내고,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까지도 바꿔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정말 전쟁이다 생각하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내달려들면, 아까 우리 뭐 돈 없고 기술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저기 뭐야, 이 기후 위기는 저기 뭐 공룡 멸절할 때처럼 우주에서 무슨 유성이 하나 떨어져 갖고 그렇게 멸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만든 제도에서 우리 스스로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거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우리가 다 이거 바꿔버리면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기후위기를 막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도넛 모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암스테르담이에요. 이 암스테르담에서 같은 지점을 1971년도하고 2020년도에 지금 찍은 사진인데, 1971년도에는 저렇게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고, 저 도로의 준이 저 쇳덩어리고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이제 밀려나 있죠. 지금 보니까 저 도로의 준은 우리 사람들이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유럽의 이 주요 도시들의 그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을 지금 자전거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막 인류애가 넘쳐나는 사람들이라서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차도 안 타니고 저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까?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코펜하겐시에서 진짜 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은 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뭐 건강을 위해 무슨 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뭐 환경 보호 그런 데다 체크한 사람 거의 없었대요. 어디다 대부분 다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천천히 타고 하다 1시간이면 한 10km 정도를 가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도심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유럽의 도시를 한번 도심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승용차가 도심부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시속 30km 이상 못 달리게 다 해놨죠. 주차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지금 파리가 지금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인가 뭐 외신에 나온 거 보니까 파리는 SUV 차를 갖다가 파리 시내 6시간 주차를 하면 주차료가 35만 원이 나온 이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온갖 아무튼 차가 안 들어오는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으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편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착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도를 통해서 저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모든 사람이 착해져 갖고 세상이 좋아졌더라. 우리 그런 역사책을 뭐 읽어본 적 없잖아요. 제도가 좋아져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뭐 일회용품 안 쓰고 에너지 적게 쓰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로만 끝나버리면 그냥 착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제도가 만들어지질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논문으로 이제 또 네이처 논문으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지라고 하는 우리 공기, 물, 뭐 하천, 바다, 숲, 뭐 이러한 것들, 이건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것 아니에요. 이거 공공의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를 갖고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의 연합 연구팀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여기 저수지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 다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몫의 일부를 띄워놓는가 이거를 지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0명 중에 지금 68%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은 아유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다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띄워놔야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10명 중에 3사람은 뭐 그 다음 세대 생각해 그냥 내가 다 쓰고 말지 이렇게 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10명 중에 7명은 이타성이 있고 10명 중에 3사람은 이기적인데 그 상태 그대로 그 저수지의 물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더니 봤더니 4세대 만에 물이 싹 다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 10명 중에 7명의 이타성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3사람의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세상이 박살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해요. 다음 세대에 남겨줄 몫을 투표를 통해서 정하게끔 했어요. 우리는 10명 중에 7명은 남겨두자 쪽에 투표를 했겠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수지의 물은 줄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인데 이 논문에 요즘 이 자연과학 논문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많은 시민은 공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바로 아무리 이게 우리의 이타성이 있다 해도 이것이 제도화가 되지를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세상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자연과학 논문이 이런 거로 연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이타성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을 한번 이건 올해 나온 논문이에요. 네이처에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이거는 전 세계 14만 명을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 각 나라마다 1000명 이상의 샘플을 이제 빼낸 거예요. 대한민국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기후 대응을 위해 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더 필요하다. 89%. 기후 위기에 치열한 대응을 해야 된다. 86%. 그다음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네 수입에 1%를 내어놓을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69%의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1%를 내놓겠다. 앞에 저수지물도 희한하게 10명 중에 7명은 다음 세대에서 띄워놓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은 바로 자기의 일부를 띄워놓을 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 실험을 또 어떤 거를 갖고 또 하냐. 그래, 넌 이타적인 거 알겠어. 그런데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수입의 1%를 띄워놓을까? 그거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43%로. 자기는 이타적이지만 주변은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보는가 보죠. 물론 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은 있는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늘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그래도 이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을 생각보다는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일 이기적인 사람 이야기 듣죠.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타적인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 세상은 다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뭐 사재기 뭐 이런 거 나부터 이거 잘 챙기지 않았다가는 큰일이 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의 이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게 잘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조건부 협력자 아래서 그러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와, 이거 괜찮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혼자 이제 팍 나가갖고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평지풍파를 먼저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틀이 있는데 그걸 깨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앞에서 웅성웅성 거리면 그거는 내가 쫓아갈 용의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 발부터 내밀 그런 생각은 거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 그 이타성은 항상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나가줘야지만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거의 이제 제패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영국을 이제 점령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폭격기를 런던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공습을 합니다. 그 이제 폭탄을 갖다 런던에 엄청나게 이제 퍼붓는데, 히틀러는 이렇게 자기가 폭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갖다 부면, 그러면 런던 시민들은 막 공포에 질릴 거고, 공포에 질리다 보면 그 사회가 이제 무질서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회가 이제 무너져서 금방 항복을 하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가서 열심히 그렇게 폭탄을 붓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밑에서 폭탄을 맞던 런던 시민들은 어땠냐면 오히려 서로를 돕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고, 아무튼 그 협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 범죄율을 보면 그 폭격 맞지 않을 때가 폭격 맞을 때보다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폭격 상황에서 범죄율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디 약간 불안정만 해도 막 약탈당하고 막 엄청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한 사회가 있는 반면에 그런 위기 속에서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질서를 잡는 이러한 사회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런던의 시민들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타성에 대한 그런 믿음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질서를 잡자,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회가 더욱더 안정적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이 이타성에 대한 이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런데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 나가서야지만 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설사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빤히 잘 되는 걸 갖고서 용기를 가져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공동체에 대한 이타성의 믿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이타성에 대한 어떤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용기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엔에서도 지금 이제 각 개인이 뭘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10가지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이 중에서 보니까 1번 목소리를 내라, 2번 정치적 압박을 가라. 유엔에서도 바로 제도가 만들어지질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공동체 그 이타성이 바로 제도화가 되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밀고 가야지만이 바로 오늘날 이 위기로부터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IP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 표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작년 3월에 나왔는데 여기 지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아주 생소한 사진 같지는 않죠. 대한민국 사진이 이번에 유엔의 IPC 6차 보고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의 표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 쪽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사진의 제목이 새벽을 여는 안개입니다. 새벽에 찍었기 때문에 이제 안개가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저 안개가 이제 끼어갖고 뭔가 희귀무례해진 상황, 뭔가 오늘날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이 미래가 좀 희귀무례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갖고 뭐 앞이 깜깜해갖고 새카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은 아니죠. 안개가 끼어 있어서 희귀무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저 길에 그 윤곽선, 저 불빛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직까지 우리 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바로 이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전라남도 구례의 사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IP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의 표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그냥 위험에서 벗어난다가 아니라 바로 이거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공동체의 이 이타성을 제도화시키는 것,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